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커피를 마시고는 싶지만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은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죠. 오늘 이야기는 커피 화학 2부작 중 하편, 카페인과 디카페인의 화학입니다. 아데노신 수용체의 작용에 잠이 오지 않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카페인의 가장 유명한 특성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잠을 이겨내기 위해 커피를 먹기보다는 조금 더 유용한 카페인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섭취하기도 합니다. 커피 없이 카페인만을 따로 복용하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쇠질 좀 해보셨다는 분이라면 운동 전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미리 마시던 경험이 친숙하실 듯합니다. 카페인은 신체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작용을 하는데 뇌의 작용에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근육이나 지방 조직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카테코라민의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심혈관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증가하며 고통 경감, 동기부여, 운동 능력 향상이라는 스팀팩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카페인은 오랫동안 인간에게는 각성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식물에서 카페인은 초식 동물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섭취로 인한 이롭거나 해로운 영향은 일반적으로 복용량과 관련됩니다. 꿀벌은 커피류나 감귤류 식물을 채집할 때 카페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식물의 꿀에서 발견되는 저용량의 카페인은 기억과 학습을 촉진합니다. 기억 향상은 꽃과 꿀이 분포한 지역을 꿀벌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박테리아 병원체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페인 섭취로부터 감염 저항성이 향상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죠. 카페인과 유사 분자들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카페인은 기본적인 잔틴 구조의 메틸 작용기가 총 3개 결합한 분자입니다. 섭취된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를 통해 분해되는데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들 모두 유의미하죠. 대사산물의 84%는 파라잔틴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의 메틸기가 떨어진 대사산물로 테오브로민과 테오필린이 각각 12%와 4%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들 모두 각각의 기능을 보이는데 파라잔틴은 지방 대사에 관여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오브로민은 혈관 확장과 소변량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며 테오필린은 평활근을 이완시켜 천식 등의 호흡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그 대사산물들은 유사한 형태를 가졌는데 모두가 아데노신 수용체의 작용에 각성 효과를 보일까요? 흔히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말하는 초콜릿 등에서는 각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자 구조가 다른 만큼 수용체와의 상호작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알려진 농도들을 기준한다면 테오필린이 4710 나노몰 농도로 가장 낮으며 그 뒤를 카페인, 파라잔틴, 테오브로민이 뒤따릅니다. 요구 농도가 낮을수록 아데노신 수용체의 친화력이 높아 더 적은 양으로도 각성 효과를 보이는 셈입니다. 테오브로민의 효과는 카페인의 10분의 1 정도로 보이듯 테오브로민 함량이 카페인에 비해 3배에서 10배나 높은 초콜릿은 커피 등보다 각성 효과가 약합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사실로 테오브로민이나 카페인은 개나 고양이에게는 극독성 물질이 됩니다. 인간은 효율적인 대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동물들은 대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쁘게 느껴지는 것처럼 카페인 유도체들은 산소와 혈류를 조절해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물은 초콜릿을 먹으면 쉽게 죽습니다. 커피와 카페인의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였습니다. 괴테가 매일 커피를 마셨던 사실은 유명하며 괴테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1과 3 모두에서 행복감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불면증도 여러 차례 경험한 것도 당연하죠. 괴테는 카페를 중심으로 한 문화, 예술, 지식 교류의 핵심이던 커피 소사이어티와 관련된 인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의 명소 안티코 카페 그레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괴테의 친구였던 화학자 프리드리브 페르디난트 룽게는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독초인 벨라돈나에는 아트로핀이라는 분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경가스 해독제나 근시 완화제 등 의약품으로도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근본은 독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의미의 벨라돈나라 불리게 된 것은 이 식물의 열매즙을 눈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동공이 확장되어 마치 서클 렌즈를 낀 것처럼 눈이 크고 초롱초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공이 확장되니 유입되는 빛의 양이 많아져 시야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1515년작 거울을 보는 여인에서도 벨라돈나를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819년 괴테에게 요청받은 룬게는 벨라돈나가 동공 확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고양이를 실험 대상으로 시연합니다. 괴테는 여기서 큰 인상을 받고 커피를 마시면 눈을 크게 뜬 것처럼 잠이 오지 않고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성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궁금증을 갖습니다. 괴테는 룬게에게 커피 원두를 보내며 함유된 특별한 물질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룬게는 1819년 카페인을 분리해 최초로 발견합니다. 룬게가 카페인을 분리하고 발견했지만 효율적으로 카페인만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디카페인의 최초 발견은 1903년 독일의 상인이었던 루드비히 로셀리우스에 의해 시작됩니다. 로셀리우스는 무역 도중 실수로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커피 원두를 전달받게 되는데 폐기하기 아쉬워 시음해보자 카페인에서 유래하는 커피 특유의 각성 효과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물론 짠맛과 함께 커피 향 역시 어느 정도 손실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닌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 카페인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커피는 로스팅된 원두를 분쇄해 물로 추출해 제조되는 음료입니다. 이는 카페인과 향 분자들 등 다양한 원두 내 성분들이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온도의 조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추출하는 콜드브루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더 낮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향 분자들의 함량도 낮긴 하지만 말이죠. 카페인이 유독 잘 녹아나올 수 있으면서 다른 성분들은 남아있을 조건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카페인 분자는 극성을 가지며 물에서 4.3 드바이의 쌍극자 모멘트를 갖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고리 구조들은 친수성이 낮아 주위 산소나 질소들에 의해 녹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비극성 혹은 방향성 물질과 친화력이 높은 고리 구조를 중앙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벤젠 속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역시 3.6 드바이로 확인되는 만큼 벤젠을 이용해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906년 산성 혹은 염기성 환경에서 커피콩을 찐 후 벤젠을 용매로 사용해 카페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최초의 상업적인 카페인 제거 방법으로 특허 등록된 후 적용되었지만 벤젠의 독성에 대한 확인이 이어지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현재 활용되는 직접적인 디카페인 공정 용매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화학 실험실에서는 간단히 MC라고 불리기도 하는 다이클로로메테인입니다. 카페인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끓는 점이 낮아 기화시켜 제거도 편리합니다. 벤젠만큼 유해성이 높진 않지만 체내에 섭취되면 대사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지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죠. 다른 용매는 에틸 아세테이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유독할 것 같지만 에틸 아세테이트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흔한 천연 분자입니다. 특히 천연 에틸 아세테이트는 사탕수수에서 추출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사탕수수 디카페인 공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디카페인 공정에서는 사탕수수 추출물보다는 합성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하겠죠. 그렇다고 합성한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구조에서 예상할 수 있듯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축합 반응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 재료부터 결과까지 특별히 위험할 것 없습니다. 다이클로로메테인이나 에틸 아세테이트를 원두에 담가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뜨거운 물을 함께 사용해 디카페인 반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유명한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디카페인 반응입니다. 정확히는 이산화탄소 기체나 드라이아이스가 아닌 초고압에서 만들어지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합니다. 초임계 상태가 형성되는 조건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커피콩 성분의 열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온도에서 초임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도표를 기준으로 할 때 30.98도 이상의 온도와 72.79기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면 초임계 상태가 가능합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대략
65도의 온도와 300기압의 환경을 사용합니다. 비극성인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카페인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물 혹은 에탄올을 함께 섞어 용해도를 3배가량 높인 상태로 카페인 추출이 진행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도 사실 칼로리가 있듯 무언가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단지 일정한 기준 이하를 우리는 편의상 제로라고 적당히 납득하는 것뿐입니다. 카페인 제거가 완벽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것은 커피의 맛과 향을 만드는 물질의 유지입니다. 아무리 카페인 제거 효율이 좋아도 맛과 향이 함께 사라진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향 보존도 가능한 디카페인 공정은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 불립니다. 우선 생두를 이용해 물로 카페인과 향 성분을 모두 다 추출합니다. 물에 녹아나오지 않는 물질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물로 추출해 커피를 마실 거니까요. 다음으로 활성탄 필터 등으로 카페인만을 제거하고 커피향으로 가득한 물을 이용해 다음 커피에 카페인 제거에 적용합니다. 이미 향 분자로 가득한 물이기 때문에 향 분자들은 포화되어 녹아나오지 못하지만 카페인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서 선택적인 제거가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 물에 고기를 삶으면 고기 맛과 향이 빠져나가 버리지만 채소나 양념이 담긴 물에 삶으면 수육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더욱 높은 농도의 용매에서 요리를 한다면 맛과 향이 더욱 강한 요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 동파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리가 더 강렬한 맛과 향을 담고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출된 카페인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불순물이거나 독성 물질이라면 폐기되겠지만 카페인은 그 자체로 유용한 물질이니 재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흔한 사용은 우리가 마시는 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카페인 함유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 분리된 카페인의 재사용입니다. 그 외에도 디카페인 커피에서 추출된 카페인의 의외의 사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피부가 변형되며 셀룰라이트라는 형태가 형성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깨끗하게 제거되지도 않아 골칫거리인데 카페인이 지방 축적을 방지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방지 크림 등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카페인에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활성을 억제해 지방 분해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했지만 카페인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갖습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에 광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선스크린에도 함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샴푸에도 사용됩니다. 피부의 혈액 미세 순환을 증가시키고 5알파 리덕테이즈 활성을 억제하여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카페인이 디카페인 커피 제조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결론입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시작은 이제는 유해성 화학 물질로 여겨지기만 하는 벤젠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된 카페인은 버려지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몇몇 부작용 등의 단점에 비하면 장점이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입니다.